대한민국에 KFX가 온다. 2부 5세대, 6세대 KFX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2부에서는 KFX 회의론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KFX 찬성론의 주장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일부 언론이나 유튜버들에 의해 KFX에 대한 정보들이 과대 포장되는 경우도 보았고, 반대로 KFX가 가진 결점들을 과장되게 부각시키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정보도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의 최종 소비자인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 참 쉽지 않죠? 여러분께서는 혹시 최근 몇 년간 KF-16과 F-15K 같은 미국산 전투기들의 전자전 장비 부품을 필요할 때 수입하지 못해서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의 경우 23만 개가 넘는 부품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마음대로 정비할 수 있는 부품이 고작 398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전투기를 제작한 민간 기업에게 유지 관리를 맡겨서 운용 비용을 낮추는 성과 기반 군수제도 PBL의 경우 국내 업체가 아닌 보잉 같은 해외 업체에게 맡긴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또한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F-35 도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입 가격만 언급할 뿐 F-35의 수명 주기 동안 들어가는 유지 관리 비용이 도입 가격의 몇 배에 해당될 정도로 비싸다는 이야기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무기가 반드시 최선의 무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국방은 최고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무기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부 내용을 보지 못하셨다면 일부부터 챙겨보시고 본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던 미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KFX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6개 항목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KFX는 종종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묘사되고 있지만 정작 KFX를 설계한 개발자들은 4.5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KFX를 설계한 것이라고 항상 밝혀왔다. KFX의 본래 컨셉을 잘 살펴보면 한국형 F-22 랩터라기보다는 오히려 제한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 F-16에 가깝다. 2. 한국의 많은 관계자들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실제로 KFX 프로그램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발 지연과 정치 공세에 시달려 왔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리스크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KFX의 항전 장비에는 최첨단 전투기에게 기대되는 모든 첨단 시스템이 통합될 것이다. 4. KFX 블록 1의 경우 무장을 기체 외부에 장착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되는 전투기의 단면적이 늘어나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과 같은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비한다면 스텔스 능력은 확연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블록 3를 예정하여 최종적인 목표는 진정한 의미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임을 천명하고 있다. 5. 대한민국이 KFX 전투기를 실제로 양산 도입하여 공군 전력으로 운용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성공이 될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나라들 중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집약시키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
그 외에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무기 구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요 국내 방산기업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기회를 열어주고 향후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닌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동안 KF-X의 개발에 얽힌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KF-X의 본래 목적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이엔드급 전투기가 아니라 미들급 전투기를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KF-X에 대한 비판 논리를 펴는 사람들 중에는 2030년 전력화 예정인 KF-X이지만 그때면 중국과 일본에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판인데 게임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일보의 박수창 기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KF-X가 전력화될 때까지 공군 전력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쓸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수입하자는 뜻입니다. 박수창 기자의 기사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10여 년에 걸쳐 KF-X의 성능을 끌어올릴 여유는 없다는 우려가 많다. 공군 F4, F5 전투기는 노후화가 심해 전력 공백 우려가 크다. KF-X가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받을 시기는 2030년대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F-35A보다 발전된 6세대 전투기가 중국,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낼 시점이다. 2026년부터 약 5년에서 10년 동안 제한된 성능을 지닌 4.5세대 KF-X가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지닌 주변국 공군과의 대결에서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박수찬 기자는 2026년에 실전 배치되는 KF-X가 10여 년 후인 2036년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쯤이면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의 6세대 전투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5.5세대 전투기인 F3에 관한 이야기를 2번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만 6세대 전투기는 아직 개념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30년 초중반에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주장일 뿐 실제로 예정대로 진행될지조차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에서도 고성능 전투기일수록 본래 잡은 예정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을 만큼 전투기 개발에는 수많은 지연 요소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KF-X도 갑론을박에만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 이후 KF-X의 개발 과정은 정말 다행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순조로웠던 것도 우리에겐 큰 행운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수창 기자도 스스로 지적했듯이 처음으로 개발된 전투기는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무수한 시험 비행과 무장 장착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전력화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5.5세대 전투기 F3가 정말 요행의 요행으로 203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한다 해도 전력화되는 시점은 2040년대 중반 이후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전력화는커녕 개발 자체가 여의치 않아 지지부진해지면 2050년도 좋고 2060년도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1993년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미 공군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호주 공군의 F-35가 기총 소사 연습을 하다가 기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낮은 가동률도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물론 F-35는 공군, 해군, 해병대의 요구 조건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충족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개발 기간이 걸렸다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 것처럼 외국 전투기 수입을 논하는 것도 뭔가 맥락이 없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점은 4.5 현재 KF-X가 담당하게 될 임무는 미국에서 도입 중인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F-15EX가 F-22나 F-35를 보조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계 최강 미국마저도 모든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장 탑재력이 떨어지는 5세대 스텔스기를 무장 탑재력과 타격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보완해가며 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 FA-18EF 슈퍼호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스기인 F-35C가 원점을 먼저 타격하고 슈퍼호넷과 그라울러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전면 공습을 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텔스기인 F-35C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는 확고부동합니다. KF-X도 바로 이런 FA-18EF 슈퍼호넷과 같은 입지를 지닌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외신도 KF-X가 실제로 비행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투기 국산화의 수준을 넘어 유럽연합이 만들어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미국이 만든 F-16을 상회하는 수준의 슈퍼 F-16을 만드는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이 실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수찬 기자는 KF-X의 무장 체계가 빈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당장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블록 1, 2, 3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KF-X의 진화적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박수찬 기자는 2030년 초중반이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되어 나올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 1, 2, 3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KF-X의 진화적 개발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블록 1, 2, 3를 통한 KF-X의 진화적 개발 방식은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해외에서 전투기를 도입해 올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능과 가격입니다. 특히 가격은 도입 가격과 운용 유지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수찬 기자는 인도네시아 예를 들며 미국 F-16V, 러시아의 수호이-35, 프랑스의 라팔 같은 전투기들은 검증이 되었고 바로 실전에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KF-X를 두고서도 견눈질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16V 구매는 인도네시아를 통해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 미국의 제재로 막혔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군수 지원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당 도입 가격도 KF-X보다 훨씬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35는 내구성이 약하고 후속 군수 지원에서 악명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KF-X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대우해양조선과의 잠수함 계약을 재고하고 있다는 기사나 프랑스 라팔 전투기 운운하는 것도 다분히 언론 플레이적인 성격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유용원 기자는 게재한 기사를 통해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간 F-35의 가격이 800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KF-X의 가격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동시에 유용원 기자는 몇 가지 잊기 쉬운 부분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F-35의 생산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시기이기에 가격이 다운될 수 있지만 KF-X가 전력화되는 시점인 2030년대 초중반에는 오히려 생산 수량이 줄어들어 대당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점과 F-35와 KF-X는 운용 유지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기의 실제 총 가격에서 도입 가격이 3분의 1이라면 운용 유지비가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KF-X는 바로 그런 후속 군수 지원과 운용 유지비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KF-X 블록 1은 F-35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 반대로 F-35를 보조해서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전력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F-35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죠. 미국과 강한 신뢰관계에 있는 나라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F-35는 돈 주고 샀지만 마음대로 정비조차 할 수 없는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에 비하면 4.5세대 전투기인 KF-X는 훨씬 더 자유로운 정비가 가능하며 따라서 보다 넓은 판매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F-35를 도입하는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자국에서 고성능 4.5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F-35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방 전투기들이 바로 FA-18EF 슈퍼호넷, F-15, F-16, 프랑스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정도라는 것이죠. 물론 KF-X 블락 1도 이 그룹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능상으로는 상위권에 속하게 되겠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가격까지 700억대 전후로 억제할 수 있다면 KF-X는 4.5세대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매우 매력적인 기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내부 무장창과 각종 스텔스 특징을 갖춘 블락 3로 개발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국 비즈에 실린 김민석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글을 부분적으로 편집하여 인용해 보겠습니다. 전투기는 모든 무기 중 가장 만들기 어려운 무기이다. 수십 년 동안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단 몇 킬로그램의 무게라도 치열하게 분석해서 중량을 줄여야 하는 데다 운용해야 할 무기는 수십 종류에 달한다. 그리고 모든 작전과 임무를 한 명 혹은 두 명이 완수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초음속으로 고기동을 할 때에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아무리 비싼 탱크라고 해도 10개 이상의 무기를 운용하거나 수평선 밖의 표적을 공격하진 않는다. 이지스 구축함이 아무리 복잡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 역할을 분담해 수행한다. 그만큼 전투기는 만들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X 일명 보라매 사업의 진행 상황은 놀랍고 또 대단한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편이다. 수십 년의 인내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진짜 실물 KF-X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천만다행하게도 지금까지 보라매 사업은 찬성편의 희망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전투기인 KF-16과 F-15K와 같은 수입산 4세대 전투기들은 전자전 장비와 같은 핵심 부품의 수입이 쉽지 않아 몇 년간 부품을 구하지 못했으며 해외 업체 책임하에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인 성과 기반 군수 PBL을 해외 업체가 수행할 경우 국내 업체가 하는 PBL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F-35를 우리 손으로 운용하면서 비행기의 모양과 외관을 섬세하게 다듬고 특수한 소재로 전파와 열, 소리의 방출을 줄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뛰어난 위력을 직접 체험 중이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할 때 스텔스 기능을 상당 부분 고려한 4.5세대 전투기인 KF-X 전투기의 개념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라매 사업의 장애와 어려움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개발 실패는 물론 비용과 효과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KF-X 초도 양산형의 스텔스 성능이 우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F-X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이미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스텔스 성능을 크게 높이는 내부 무장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블록 1부터 마련된다. 따라서 추가 예산만 획득한다면 전시 KF-X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 적 4세대 전투기를 압도할 잠재력이 있다. 스텔스 성능보다 더 큰 비판을 받는 요소는 무장 능력이다. 가령 KF-X의 시제기는 2021년에 완성되지만 실제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이고 2028년까지는 KF-X의 공대지 임무가 제한되고 공대공 임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KF-X 블록 1은 KGGB 활강 유도 폭탄, JDAM,
LJ댐 유도폭탄 등의 공대지 무장과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면 한반도 용공안에서 북한 전 지역의 지휘소 등 핵심 보호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KF-X 블록 1이 빈 껍데기 성능이라는 비판은 부적절하다. KF-X의 블럭별 개발 방안은 최선의 방안이 아닌 개발 위험과 비용 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은 분명하다. 특히 KF-X의 경제성에 대한 비판과 비난 때문에 블럭별 개발 계획을 중도 하차할 경우 부족한 KF-X의 능력을 메우기 위한 외국산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KF-X의 개발 과정에서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최소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전력 지수를 높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KF-X의 초기 국산 무장인 KGGB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기능을 다양화하면 각 미사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KF-X의 초기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의 투자는 최고로 전략하는 것이 아닌 최고의 효율을 내는 투자이며 실패와 좌절을 미리 대비하는 선장만이 배와 승무원들을 무사히 항구로 보낼 수 있다. 보람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건투를 빈다.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따뜻한 응원 댓글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